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북의 핵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의 다양한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다양한 북한 소식 보도를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에서는 YTN의 과학 재난 기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김진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호준석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론도 언론 본연의 역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더욱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Y는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는 중요할 텐데요. 북한 관련 보도는 어렵습니다. 취재 자체가 어렵고 사실 확인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외신 의존도가 높고 추측성 보도 또 취재원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최근 북한 소식을 전한 YTN 보도 살펴봅니다. 네, 오늘 북한 관련 YTN 보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평가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5월 3일 보도 먼저 보겠는데요. 2025년 병사 월급 200만 원 검증 가능한 북비핵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국방백서의 북정권 군은 우리의 적 명기 검토한다라는 내용도 간단히 언급이 됐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관계를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데 좀 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이 내용이 갖는 의미 또 실현 가능성 등 분석과 비판이 언론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방백서 내용은 지난 5일 다시 독립적으로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에 다시 실리나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국방백서는 2년마다 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명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인수위 발표 내용 전달에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다시 이제 5일에 더 자세히 다룬 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변화를 역사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1994년의 첫 등장부터 이번에 다시 바꾼다라는 내용까지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 국방백서가 2년마다 나온다는 거 잘 모르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 없을 텐데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예고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이는 상황이죠. 남북 관계 변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 이어서 후속 보도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 국방백서 관련 보도를 보면서 좀 뭔가 2% 정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방금 평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내용을 올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올해 이제 정부에서 펴낼 국방백서에 북한이 이제 주적이라고 명기될 거라는 것을 이제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의 어떤 구체적인 맥락은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전부터의 경과를 더 자세히 전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다가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2004년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쓰인 표현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고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 관계가 되게 경색이 되면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국방백서처럼 공식적 문서를 발행하는 곳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교전 상태에 있는 상대한테 사용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우리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북한 자체가 전쟁 대상이 되므로 2010년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국군으로 어떤 적의 대상을 좁혀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YTN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은 단순히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주적의 명기 문제를 단편적으로 좀 바라본 게 아닌가 싶고 더불어 말씀드릴 게 이제 국가 공식 문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안보나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 앞서 지적하신 먼저 지난 3일 관련 보도는 외교 안보 분야 국정 과제를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공약 가운데 하나이죠. 병사 봉급 200만 원을 살펴봤고요. 주적 명기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여러 현안을 종합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담기는 어려웠다는 점 이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후 5일 보도에서 주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역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적 개념 명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리포트는 일단 1분 30초 방송 기사의 물리적인 제한을 감안해 주적 개념의 부활이라는 측면을 소개한 차원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대신에 여러 뉴스 시간에서 안보 전문가 출연 등을 통해 주적 명기를 포함해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자세히 다뤘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전할 예정이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 YTN 보도에서 출처 또는 취재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셨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취재원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수평적인 또 수직적인 다양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평적 다양성은 방송사별로 취재원이 다양한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북한 관련 보도는 취재원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방송사별로 다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보까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난해 아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중설, 사망설 보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 같이 오보를 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수직적 다양성을 좀 살펴보면 수직적 다양성은 한 방송사 내에서의 그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복수의 취재원을 활용하는지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북한 보도는 이거 역시 그 수직적 다양성 역시 낮을 수밖에 없죠. 이번 YTN 보도에서도 보면 전문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전문가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다양한 취재원 자료들을 활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취재원이 좀 다양하지가 못하다. 좀 구체적인 기사의 사례를 살펴보신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최근 보도 살펴보자면 4월 30일 보도입니다. 한미훈련 기간 잠잠했던 북, 다음 달 핵실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보면 북선전 매체에 나온 비난 보도 인용을 했고요. 또 전문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분 이제 북한 관련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외신으로 봐야 될까요? 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분단을 넘어서라는 사이트인데 그 분석 내용이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 한 꼭지에 그래도 다양한 근거 자료를 또 전문가를 이렇게 활용하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미 전략
그 국제문제연구소에 대한 그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계속 화면으로는 나가고 그 보고서에 예측된 내용이 기자 리포팅의 내용인 거거든요.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처를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 5일입니다. 그 북한 백서 관련 보도에서는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왔고 또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소리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또 출처가 됐고요. 또 8일에는 노동기관지 북한의 그 노동신문 일면 또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 보도를 이제 살펴보는 걸로 보도를 하고요. 역시 북한 문제 보도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시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취재원이 됩니다. 최근에 YTN 보도에서는 그래도 신뢰가는 취재원 자료를 활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뉴스들이 아마 쏟아질 텐데 더 다양한 취재원 확보를 통해서 더 신뢰할 만한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취재원과 출처가 다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북한 뉴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 확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어서 직접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국내 전문가 인력풀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또 그 가운데서도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 관련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는 더 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실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검증된 소수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북한 안보 관련 전문 기자 양성을 고민하고 있고 YTN도 외교 안보 관련 전문 기자가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퇴사하면서 외교 안보 전문 기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지적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북한 관련 뉴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여러 국가들과 연결된 그런 가운데 가능한 출처를 정확히 알림으로 확인된 진실된 보도를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상세한 어떤 설명의 중요성이나 신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진실된 보도의 파급력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YTN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Y파일이라는 코너가 저는 굉장히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파일, 북한의 화보 정치와 이중 기준의 변신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올해 북한이 14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제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념함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기사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드의 두 사건이 이제 5월 초 이틀 사이에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사건을 해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YTN 보도 같은 경우에 이 두 사건이 어떤 북한의 계속된 강원 어떤 양면 전략이나 이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 속에서 이제 차분히 해석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었고요. 이제 먼저 어떤 북한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나 도발을 해왔다는 점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어떤 대형 이벤트가 있는 뒤에도 이제 어떤 화해 분위기를 되게 뒤엎는 도발을 해왔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어떤 기자의 침착한 설명이 북한 보도 같은 경우 되게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측면이 있고 정보가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조금은 느리더라도 현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전해주시길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념적 성향이 뭐 드러난다거나 또 편향된 보도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북한과 또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점까지 좀 함께 더 유의해 주시면서 보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평가 또 분석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중 해설위원 실장님. 네, 두 분이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만 북한 소식은 당장 우리 안보는 물론 정치와 경제, 외교까지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전문적이고 정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자칫 흥미 위주의 소식이나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만을 끌려는 태도는 절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체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해서 두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소식 보도 추측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어떤 보도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섣부른 보도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추측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서민 박사님. 네,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YTN이 냉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관련 보도를 보면은 뭔가 감정적인 대응을 좀 주문을 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 어떤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YTN 방송, 보도, 뉴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YTN에서 과학, 재난 분야에서 전문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김진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과학, 재난 분야의 취재 노하우, 또 뒷얘기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성사. 다양한 취재 분야 중 하나의 영역에서 전문 기자로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YTN에는 한 개도 아닌 무려 3개의 분야를 섭렵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상이변 전조 증상과 함께 YTN에 등장하는 히어로, 낯익으시죠? 그 어느 때보다 비상시에 기자님의 역할이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고 보고해서 바로 방송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 재난 방송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YTN에서 손꼽히는 전문 기자시라고요? 전문 기자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YTN 내에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과학죠. 그리고 기상을 포함한 재난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기자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 기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회사에 좀 많이 계시진 않잖아요. 원래는 좀 있었어요. 외교나 통일, 안보 쪽에 그런 전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만 퇴사를 한 분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과학하고 기상 쪽 그리고 재난 쪽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지만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이렇게 전문이란 타이틀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제 자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그 방송사와 비교해서도 이런 분야의 이슈가 터지거나 뭔가 재난이 터졌을 때 YTN이 가장 먼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 기자라는 공식 타이틀은 없지만 전문 기자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약간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죠. 계신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학재난 전문 기자로서 하는 일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과학 분야 쪽. 그러니까 저는 출연 연구소 쪽에서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재난 분야는 기상재난 또는 기상 외 재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같은 그런 재난이 있었을 때 예보부터 분석 그리고 피해 예방법, 피해 처리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상이나 재난 관련된 그런 일들은 사실 12달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저희 집사람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회사에 나가니까 당신 정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집중호우, 태풍이 있었을 땐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리호 발사 그럴 때도 제가 나가는 경우가 과학 많고. 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나 또 산불이 났을 때까지 최근에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집에서 들을 정도로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범위가 좀 넓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약간 전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전에부터 원래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했던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기상 분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기상을 한 뒤에 과학 분야 쪽으로 영역을 넓혔고요. 과학과 기상을 하다 보니까 기상이 재난 쪽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난 분야로 넓혔고 그러니까 기상에서 과학으로 재난까지 순차적으로 영역을 넓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부터 지금의 이렇게 전문 기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기상 분야는 제가 공군에서 기상 예보장교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요. 과학 쪽으로 가는 거는 제가 대학에서 이과를 했었기 때문에 이공계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재난 분야는 제가 좀 새로 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가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빨라서 그러신 건가요? 글로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걸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물었으면 바로 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 의구심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상에서 과학, 재난까지 네. 하고 계신데 그럼 맡고 계신 부분 중에서 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과학 쪽에 요즘에 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 우주 분야 쪽에 항공 우주 분야요? 누리호가 발사가 되거든요. 누리호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 손으로 자체 개발한 로켓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켓을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실어서 발사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6월 15일에 2차 발사가 예정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분야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원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탈핵과 지금 반탈핵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네. 원전 에너지의 유용성 그리고 뒤 처리 문제, 처리 후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관심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장에도 혹시 많이 나갔다 오셨나요? 기자님은? 그렇죠. 아무래도 과학 현장 무조건 나가서 찍어야지만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 현장 같은 게 제가 보통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가셨던 현장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뭘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몰랐던 영역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반나절 만에 집을 짓는다면 혹시 상상이 가세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요? 그렇죠. 안 되죠. 보통 뭐 한두 달 걸리지 않나요? 한두 달은 또 짧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하나씩을 올리려면 굉장히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온 게 모듈러 주택이라는 기술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처음 개발을 한 것인데 사전에 공장에서 배선 같은 걸 다 한 모듈을 가지고 그 레고 사트시 해서 만든 겁니다. 2층짜리 주택이 반나절 만에 지어집니다. 약간 이런 취재를 하다 보면 좀 신기한 것들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거죠. 가끔 연구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독특한 연구,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어 보이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런 과학자들이 괴짜 과학자지만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새롭게 좀 취재해보고 싶다거나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에너지 믹스입니다. 에너지 예, 믹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를 원전, 태양,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산탄소를 탄 탄소에너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가 터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저유가 상황일 때와 고유가 상황일 때 에너지 믹스가 달라지고 또 그 탄소 저감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복잡한 상황들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국제 정세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 정세를 아주 깊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돌아가는 사태가 그게 고유가 저유가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원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죠. 끊임없이 좀 공부하시는 모습이 제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친한 기상캐스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진두 선배는 어떤 선배냐 했더니 뭐 아빠같이 따뜻하고 좋지만 약간 이제 좀 무서운
혼을 많이 냅니다.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 일은 잘해야 됩니다. 아,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근데 제가 혼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뭐 저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한 번 혼을 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YTN 기상팀에 있는 캐스터들은 다른 방송사의 누구와 비교해서도 뭔가 자부심을 갖고 지식이 높고 뭔가 아는 캐스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앞에 보시고 전문 기자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선배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게 기자로서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기자라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 기자의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자 후배들 중에서도 여러 분야를 섭렵한 뒤에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를 택해서 전문 기자의 길을 걸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가장 생명이 길고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메시지를 후배분들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뭐 재난, 과학 뉴스 앞으로도 좀 심도 있으면서 알기 쉽게 풀어주는 그런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몰려다니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10대였는데요.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떼고 운행했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에 도로를 장악한 오토바이들이 찍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충남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 모습입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았는데 모두 10대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밤중에 택시 잡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수입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 등으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거래하는 소비자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는데도 이 은행은 아침에 영업시간을 9시로 다시 원상 복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영업시간을 9시 30분으로 하고 있으니 너무 그 업무에 지장이 많고 불편합니다. 이거 뉴스로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내가 정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말의 정확한 뜻과 용법을 설명해주는 뉴스 말모이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말모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말 사전을 일컫는데 말과 마음을 담은 우리말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뉴스 말모이는 뉴스 속 어려운 낱말, 새로운 단어의 역사와 유래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사라져가는 단어의 뜻과 용법을 다양한 예시와 자세한 설명을 더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 협치가 소개되었습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라니 쉽게 와닿지 않았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협치를 검색한 장면이 더해지면서 실제로 사전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도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준연과 주기에 대해서도 설명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단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1년이 된 것을 예시로 간단한 퀴즈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준연이었는데요. 사람이 죽은 뒤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의미하는 주기는 사람의 한정에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준연과 주기를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을 맞힌 시청자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시청자에게는 명확한 용법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준연에 대해 돌이나 기념일로 생각하면 쉬우며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도 자세하게 이어졌기에 주기와 준연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피란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난리를 피한다는 피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사용되는 피난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난과 난리의 의미도 전달되었는데요. 명확한 단어의 뜻과 쓰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불교계의 중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상 속 불교 용어이자 이야기의 첫머리를 의미하거나 중요하게 이야기할 것 또는 생각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 화두가 소개되었는데요. 화두 외에도 식당, 점심, 강당, 살림,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많은 용어가 불교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 매우 재미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말은 쓰임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쉬웠던 말은 우리말이겠지만 깊게 알면 알수록 어렵기도 한 것이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다가가기 쉽지만 아는 만큼 어렵기도 한 우리말. 뉴스 말모이가 우리말을 더 잘 알고 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저희 YTN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